네, 새해를 맞아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오는 4월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는 등 전국 경색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전국과 민심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과 첫 일출 산행을 했고 SNS를 통해서 신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확실한 성과로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요. 그 대통령의 리더십 관련해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매년 첫 해에는 이제 북한산에 오르셨던 것 같고 남산, 이번에 아차산이었거든요. 이렇게 네. 계속 첫 해 산에 오르는 어떤 그런 의미를 좀 해석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 대통령들도 산행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산행하면 국민들이 가장 좀 쉽게 편하게 와닿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을 올라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딛고 한 발 한 발 고지를 향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온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행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네. 이제 아침 해돋이를 갔다 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그래서 송파 쪽에 있는 산행을 갔습니다. 해는 못 봤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서민 친화력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 가는 것 이상으로 대통령으로서는 산행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그 초반에 좋은 이미지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이제 의인들과 같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이 저는 상당히 좋은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신년 메시지를 전했는데 함께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성과로 국민께 보답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20년 국민들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모두의 삶이 더 밝고 더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따뜻하고 뜨거운 국민이 있어 늘 행복합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좀 어떤 행보를 새해에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에서도 그랬지만 성과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횟수상으로는 임기 4년 차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징크스를 딛고 3년 차 징크스, 4년 차에 가면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유행어가 되기도 했나요? 경북공. 예. 네, 여기서 이제 북한은 지금 당장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것이 북미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경제는 4년 차면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SNS 메시지도 나왔듯이 이제는 성과를 내자 이렇게 또 부처를 정부를 다독이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도 성과가 나와야만 총선 때까지도 중요하지만 총선 이후에 남아있는 대통령 임기 때도 계속 개혁 동력을 살려가려면 이제는 성과다를 강조한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북한 김정은 그 위원장의 신년사도 관심이었는데 올해는 집권 이후 처음으로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 대통령에게도 지난해 굉장히 아픈 손가락에 가까웠는데 국민 여론을 위해서 이제 대북 정책에 좀 변화를 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어려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고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이제 호재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 1호나 다름없던 어떤 남북 관계가 지금 상당히 이제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답답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이제 봅니다. 다만 이제 새해 들어서면 지금 이미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금 그 답방이 아니라 방한이 예정돼 있고 아마 푸틴도 방한할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도 막판에 빅딜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남북 관계도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남북 관계 일희일비에 너무 이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 예. 어차피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남북 관계라는 것은 장기 국정 과제이고 또 앞으로도 몇 차례 또 파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차피 안보가 튼튼하게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통적인 우리 안보관을 갖고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점 표심에 이 남북 관계 프로세스가 크게 좀 작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정 수행 지지율은 어느 정도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래픽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 12월 한 달간의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데요. 긍부정 평가가 좀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는 긍정 평가가 49.7%, 부정 평가는 46.5%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25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상승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이제 학습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은 대통령 2, 3년 차 넘어가면서 지지율이 밀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이탈하면서 개혁 동력이 상실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층이 살아있어야만 대통령의 개혁 동력을 계속 살려갈 수 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지층이 결집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 예. 검찰 개혁이라고 한 당면한 과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또 결집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 광장의 힘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의도, 서초동 이렇게 갔던 그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한편으로는 야당의 이 정부 공격이 예. 합리적인 견제일 수도 있겠지만 불합리한 또 발목 잡기로도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그럼 대통령 쪽에 조금 힘을 실어줄까 이런 반사이익까지도 작동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연말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역대 대통령을 보면요 연말에는 말하 초 이제 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말에는 조금 떨어집니다. 예. 근데 또 연초가 되면 기대감을 안고서 이제 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지지율은 역대 없었습니다. 왜? 1년을 2019년 별 지난해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쭉 보면 예. 그래프를 잘못 그렸나 한 줄이에요. 예. 그러니까 긍부정이 딱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대통령 역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긍정 지지율도 높은 반면에 부정 평가도 높은 아주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입니다. 예. 소장님께서 이제 지난해 이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밀었던 게 네, 경북공, 경북공, 경제 북한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경복궁 아닙니다. 예, 경북공. 예. 네. 올해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좀 준비한 게 있으십니까? 올해는 상안하불로 봐요. 안하불. 상한 하불. 상반기는 예. 안정적입니다. 왜? 총선이 있잖아요. 이건 예.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야 되거든요. 어, 그리고 상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북미 관계 어떻게 되느냐. 네. 2월에는 평창 올림픽이 있었던 달이고 4월 때는 또 판문점 선언이 있었거든요. 지금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결집해 줍니다. 예. 이 경우에는 힘이 실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지율이 갈 걸로 물론 부정평가는 상당히 높은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해요. 근데 하반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8월, 9월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도 윤곽이 나타나면 이제 우리도 약간 차기 대선 쪽으로 옮겨가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을 바라볼 때 경제 쪽에 많이 들여다봅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은 어떤가, 최저임금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근로시간 의무제는 어떤 영향인가. 또 중요한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예. 또 이제 우리 물가 상승 요인 수출 상승세의 꺾임 현상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반도체 올해 경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해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국내적으로 얼마만큼 해소되냐. 물론 상반기 60%의 재정을 집행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낙수 효과가 나타나냐 안 나냐. 자칫 잘못하면 하반기가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는 거죠. 북미 관계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또 재집권이 삐그덕하면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또 한일 간의 갈등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네. 7월 달 올림픽 이후에도 회복이 안 된다면 상당한 영향 줄 것으로도 보입니다. 예. 이 외에 또 새해 국정 지지율을 좀 좌우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예, 그렇다고 지금 최근 여론조사들 다른 데 보니까 여당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조금 높게 나온 또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예. 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임기 시점이 약간 애매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4년 차라고 하지만은 임기 5년 중에 예. 절반을 약간 넘은 넘겼기 상황이죠. 때문에 예.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들어가기는 좀 빠른 느낌이 있고 예. 그렇다고 지지하기에는 뚜렷하게 어떤 성과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이 아직은 약간 유보적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변수로 남아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2019년도 대한민국을 움직인 단어 두 글자를 꼽는다면 저는 이제 조국이라고 예. 보고 2020년 초반기에 세 글자를 꼽는다면 저는 공수처라고 봅니다. 네. 그 정도로 조국과 공수처가 대한민국을 움직였던 큰 엄청난 변수였는데 이 변수가 국회 내부에서 격돌을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장외 말하면 광장에서 보수와 진보 좌우가 격돌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보수에게 밀리면 완전히 검찰 개혁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 자체가 밀린다라는 이제 그런 위기 의식이 바로 강력한 결집과 이제 반격으로 예. 이제 충돌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국 변수가 연초에는 이제 공수처 변수로 예. 옮겨 붙으면서 이 변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느냐. 말하자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1월 중순에 열리는 그 문제, 법안의 문제하고 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그 공수처 문제가 국민들에게 어떤 민심을 어느 쪽에 또 유리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총선 민심하고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예. 공수처 변수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죠. 뭐 불구속이지만 기소가 된 부분도 있고요. 재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야 4+1 공조로 공수처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서 이제 전국은 더 꽁꽁 얼어붙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야의 엇갈린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견제를 받지 않는 특권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야만 세력에 분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통합의 길을 열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총선에서 뭐 야당 심판 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한국당이 이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지, 좀 명분도 타이밍도 좀 적합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총사퇴를 내서서 또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거나 아니면 외연을 확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효과를 누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인데 물리적으로는 이 사퇴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예. 또 본회의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또 결재가 필요한데 그것 자체를 얻기가 또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타이밍상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퇴를 하려면 좀 더 극적인 때에 예. 그럼 극적인 때가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이전에 언제냐면은 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이때 다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20대 국회에 예. 그때가 이제 하나의 굉장히 극적인 예. 책임을 지는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 때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었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계속 치솟아 올라갈 때거든요.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2018년 지방선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예. 거의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 판세를 좌지우지할 때 그때 또 책임을 지고서 사퇴 카드를 빼내들 수 있었고 지난 4월입니다. 패스트 트랙이 마땅하지 않았다면 그때 빼들었다면 또 민심이 약간 다른 식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련의 사퇴 카드도 무엇이 가능해야 되냐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죠. 네. 그다음에 당의 쇄신의 기폭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꺼내드는 카드는 장애투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장애투쟁 카드는 결코 최상의 카드가 되기보다는 제한적인 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네. 자, 그럼 여기서 정당 지지율을 좀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YTN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4주차 정당 지지율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해서 각각 41.4% 그리고 31.4%를 기록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4.4%, 정의당 5.7%, 민주평화당은 1.3%, 우리공화당이 1.4%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조사가 공수처 표결 전에 이루어진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동반 상승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떤 뭐 배경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동반 상승도 의미가 있지만 좀 그보다는 여전히 10%의 적지 않은 큰 격차요. 차이가 예. 있다는 데 저는 예. 의미를 두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 상황을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야당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남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여당이 불리하고 있고 예, 특별한 답보 성과가 없기 상태고요.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올라가야 되고 투표율이 좁아야 되는 건데 여전히 1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이미 4+1이라는 사실 독특한 어떤 범여권의 어떤 연대 세력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특히 예. 이제 공수처 과정에서. 예. 그런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 보면 사실 4분 5열돼 있습니다. 그럼 잘해야 2+1 구도인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1이 해봐라 우리 공화당. 예. 에다가 이제 유승민계가 +1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 소수 극시 분열돼 있는 상태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도로 보면 정치 구도는 매우
야당에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약간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10% 이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의원직 총사퇴 같은 경우는 고유지책 속에서 나온 가장 고강도의 어떤 대여 전략인 하나 예.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너무 예상된 식상한 예. 그런 전략이었기 때문에 네. 별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DJ나 YS였다면 어떠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단식과 사퇴와 또 어떤 강력한 원직 총사퇴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 베타가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뭐 쇄신 이런 뭔가, 부분입니까? 협상 카드가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밑에서 계속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뭐가 주고받을 건지. 예. 협상은 없이 일방적으로 강력한 밀어붙이기 공격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사실 결국 번번이 예. 결과가 없는 그런 투쟁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좀 많았었죠. 이런 가운데 이제 같은 흐름으로 한국당 모레부터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제 국회 밖에서 한 여론전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지지율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궁금합니다. 장외 투쟁을 이전에 했었잖아요. 4월 달에도. 예. 그 다음에 나온 카드가 이제 삭발, 그 다음에 단식, 그 다음에 뭘로 가고 있는 거죠? 또 장외 투쟁이거든요. 예. 이 순환 구조가 최상의 카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더 좋은 카드를 빼내들 필요 있는데 더 좋은 카드가 뭘까요? 바로 당내 쇄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내 쇄신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차별화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 인재 영입 같은 것이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보수 통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총선을 앞두고 위성 정당을 만들든 안 만들든 지지율을 반짝 올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은 이 공천혁명과 인재 영입, 당내 쇄신만 해도 중도층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첫 예. 번째로 중도층이 유입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혁신을 하게 되면은 샤이 보수들이 명분이 생깁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 머물러 왔는데 자유한국당 지지해 볼게.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일종의 샤이 보수의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적어도 이렇게 된 경우에 이 두 가지 효과로 현상으로 예. 5에서 7% 포인트가 더 유입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30% 중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장외 투쟁이라기보다는 이런 혁신과 쇄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럼 통상적으로 야당에서 장외 투쟁이나 뭐 의원직 총사퇴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었나요, 과거에? 보수층은 결집합니다. 만약에 진보 쪽에서 이렇게 한다면 진보층은 결집을 하겠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투쟁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하는 샤이 보수들은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빼내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 정교하게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더 현명한 카드를 빼내들 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의 이제 비서실장을 지냈던 뭐 황해 남자라고도 불리고요. PK 부산 경남 지역 재선 의원인 김도읍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뭐 김의원 말대로 공수처법에 영향을 줬을 거예요. 아니면 뭐 황 대표의 최측근인 만큼 이 인적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적 쇄신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공간을 마련해 준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책임지고 사퇴한다는 것은 대외적인 명분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지역 공천을 위한 물갈이로 어떤 저는 신호탄이라고 예. 보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이제 김도 의원이 부산 경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4월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역시 이제 부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네.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에 상당히 유리한 어떤 민심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호남이라는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런다고 볼 때는 이번에 PK 부산 경남의 선거 결과가 이후 대권에 대한 어떤 가늠자도 될 수 있다. 예. 네. 지금 보면 아시면 이른바 부울경이라는 지역이 이제 PK 지역인데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유재순 감찰 무마 사건, 예.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 개입 의혹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집 여당에는 불리하고 네,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유리한 부시장들이, 상황. 예. 이럴 때 김도 의원 같은 분이 사실 과감하게 사퇴를 하고 불출마를 하고 네. 이후에 과감하게 부산의 공천 파격적인 개혁을 통해서 부산만 승리할 수 있다면 총선의 전체적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략적인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럼 한국도 김도 의원은요 정말 분골 쇄신인 것이 지역구에서의 평가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주 많이 또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든지 또 그리고 뭐 나쁜 그런 혐오스러운 이미지도 아닐 뿐더러 또 막말을 내뱉는 그런 이미지를 예. 가지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랬을까?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윤상직 의원도 상당히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 TK와 PK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서는 당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민심을 다시 한 번 더 돌려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절박한 심정이 표현된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악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를 경고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원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된 것이 야당복입니다. 야당이 잘해야 되는데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게 잘 안 됐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비껴남으로써 어떤 것을 당에도 자극을 줄 수 있냐면 인재 영입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진 불출마 또 PK, TK 지역과 더불어서 추진돼야 되는 것이 얼마나 참신한 인재가 영입되는 이 경쟁력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로 맞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어려운 판단이고 결단이었지만 하게 된 이유는 그래도 당은 좀 살려놓고 보자. 예. 그렇다면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냐면 지방선거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강력단체장으로 이런 기회까지도 엿보기 위해서는 지금의 변신과 혁신과 분골쇄신이 필요하다. 그 의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예. 지금 한 말씀 드린 벌써부터 정치권에 어떤 말이 나도냐면요. 네. 이번 총선 때 PK를 잡는 정당이 다음 대선에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얘기도 벌써 나누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김세연 의원 같은 것도 젊은 삼선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선이 상당히 유력한데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PK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지금 최근에 여야 불문하고 대권 주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사람들 한때 이제 그 조국 PK 쪽이 또 많죠. 그랬고 예 그렇습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김태호라든지 김경수 말이죠. 지사도 하다못해 있고요. 또 누구죠? 홍준표 예. 전 대표까지 상당히 PK 지역에 대권 주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후 공천의 물갈이 혁명 혁신 과정에서도 PK 지역을 겨냥한 여야의 그런 경쟁적인 그런 그 예. 혁신적인 모습들이 많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또 하나 키워드를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책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TK는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또 자기 자리를 내주는 것은 책임입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윤상직 의원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김도부 의원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그러니까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책임이 없었다. 줄곧 나왔던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이 좀 더 주목받고 떠났던 샤이 보수가 돌아오기 위해서 네 글자입니다. 깊반 널책. 네.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것이 예. 이게 우리가 웃을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 사실은 자유한국당 운명의 핵심이 있습니다. 해석을 좀 해주셔야죠. 깊은 반성과 넓은 책임입니다. 네. 네,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주목이 되는데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통합의 길을 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 통합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론은 어떨지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수 통합에 대해서 매우 반대한다. 그리고 반대하는 편을 더한 반대층 전체가 46.4%로 집계가 됐고요. 반면 매우 지지 그리고 지지하는 편을 더한 지지층은 35.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시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12월 29일부터 30일 이틀 동안 실시됐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1명이 응답을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보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 여론을 물었는데 찬성보다 반대 입장을 가진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상당히 의외의 결과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예. 근데 저도 이게 사실 이 부분 오랜 동안 얘기해 온 게 자유한국당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보수 대통합이 효과가 저는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보수 대통합을 할 만한 대상이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사실 유승민계 그리고 우리공화당 그리고 요즘 가끔 얘기가 나오는 안철수를 겠는데 그 가능성이 예.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합을 한다고 해서 과연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사실 미지수고 오히려 그보다는 저는 공천 혁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예, 그게 우리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파격적인 획기적인 공천 혁명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저는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과연 박근혜 대통령 그림자를 얼마만큼
지울 수 있느냐, 예. 그런 친박계 핵심 인사들을 얼마나 과연 교체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과거에 이제 이 탄핵으로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물러났지만은 지금 주류 세력, 자유한국당 주류는 아직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공천을 그대로 두고 갈 경우는 오히려 총선에서 심판을 당할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혁신적인 어떤 공천을 해야 총선에 상당히 승리를 내다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정치는 한국당 얘기를 네. 계속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총선 앞둔 민주당도 사실 뭐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될 거야 아니면 뭔가 더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국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비례 의석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진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선거제 개편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은 만들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예. 근데 관련된 여론을 보면은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론은 하지만 네. 이게 현실화됐을 때 정치적인 계산을 해보면 의석수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또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비판을 받긴 하겠지만 예.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연일 혁신적인 인재 영입에 대한 것을 속속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들이 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상당히 공공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딜레마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구 승리 여기에 매진해야 되겠지만 과연 선거제 개편에 따른 비례 의석을 어떻게 위성정당 개념 없이 가져올 것인가 이게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너무 또 그쪽의 생각이 편향되다 보면 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명분상 공식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왜? 그렇다면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정의당과의 연대도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복잡 다단한 상황이 이 올해 총선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예. 과연 어떤 전략과 묘수를 꺼낼까 이게 흥미 있는 또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예, 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두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